대표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또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이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네. 자, 우선 네. 리스크 관리는 이래서 중요하다. 왜 중요한 겁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첫 번째가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잃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야 그게 수익이지. 예. 어느 날은 1억을 벌었다가 어느 날은 1억을 터졌다가 이러면 그건 수익도 아니고 건강도 해칠 뿐더러 그건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게 아니니까 예.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도박하는 거죠. 그 도박도 우리가 저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면 슬롯머신 있지 않습니까? 네. 슬롯머신을 오늘 땡기면 그 안에 설계된 거는 원래 뭐 99.8% 혹은 뭐 97%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밤새 하면 올인당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이하의 숫자를 무한대로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을 샀다 파는 게 항상 수수료와 세금이 나가니까 1 이하인 거잖아요. 모르는 채로 그걸 계속 땡기기를 밤새 하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투자해는 그 잃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나 큰 욕심에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헛게 보여요.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안 하고 누가 좋다 그러면 사버리고 또 스스로가 이게 그 사실 분노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 공매도 세력들 전 나쁜 놈들이야 정말 근데 그건 쉬운데 정작 스스로가 공매도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요 놈들을 어떻게 골탕 먹여주지 하는 거는 스스로가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가장 첫 번째 리스크 관리는 무지를 없애는 거예요. 모르는 주식 사지 마라. 네.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 가장 큰 리스크는 무지. 알지 못하는 거. 그건 오렌 버핏님도 그러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공부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공부하자고 그러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금융 쪽이나 이런 그 금융업을 대하는 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가 누가 권해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시거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금융 공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런 어떤 데 투자할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습관이 안 돼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뒤늦게 와서 나는 그 조약계 다닐 때 산수 배우고 사회 배우고 자연 배우고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고 나서 열심히 잘 살고 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나 헌신적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내 돈 벌려고 뭘 배워. 그건 니들이 그 금융 전문가들이 알아서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금융 전문가들이 정말 성의정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분석을 잘해서 세상의 변화를 경물치지해서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시면 돈 벌는다 하고 그렇게 입에 넣어 드리냐 하면 안 그러시거든. 그게 이제 비극의 출발인 거예요. 자, 모르는 주식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다. 자, 그 다음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 큰 주식.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20%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당일날도 20% 오르는 개별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사서 20% 먹는 거랑 개별 주식 사서 20% 먹는 거랑 같다고 착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같은 돈이니까. 아닙니다. 반복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 오르는 주식은 다음날 20%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CFD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요. 펀드를 평가할 때도 샤프 지수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변동성을 써서
고수익률을 만들었느냐. 샤프 지수가 1보다가 더 크면 클수록 좋은 펀드로 변동성을 적게 쓰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변동성이 적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같은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고, 몰빵하지 말아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 여기가 지금 여의도니까 예를 들어 마포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리무진 차를 타고 가는 거랑 달구지를 타고 가는 거랑 차이인 거죠. 달구지를 타고 가면 엉덩이 아파 죽어요. 근데 이 주식은 왜 달구지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 큰 주식은 제가 이기는 전쟁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그건 선수들 영역이니까 그들 영역으로 내비 던져줘 버리고 그건 아예 관심 종목에서 빼버려야 돼. 막 변동성이 심하고 테마주, 또 오늘 같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뭘 난리, 그것도 얼마 있으면 또 나중 한 2달만 있으면 저 밑에 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처럼 변동성 큰 거는 우리 전문가분들 영역으로 내비두시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야 돼. 하루에 10% 오른 주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저거 1% 올랐다. 마음으로. 하더라도 비중을 좀 작게.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 큰 거는 시총이 자꾸 여리여리한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작은 비중을 투자하셔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CFD 사례 때 보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유동성이 별로 없는 주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 많이 올라요. 근데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팔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유동성도 참 중요한 요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펀드를 평가할 때도 제가 어떤 펀드가 막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 그 펀드 운용 보고서를 보고 그 펀드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봐. 가령 코스피 시가총액이 뭐 2,000조다. 그러면 어떤 펀드가 2조짜리 펀드인데 2조면 큰 펀드잖아요. 근데 그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가령 한 100개가 편입되어 있어. 100개의 시가총액을 다 합산했더니 200조밖에 안 돼. 그럼 뭐 장난친 거지 뭐. 장난친 거야. 자기가 장난친 거라고. 그래서 이 펀드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총 시가총액이 코스피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니저가 장난친 거죠. 장난친 거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본인이 가입해 있는 어떤 수익률이 좋다는 그 운용사의 펀드가 있다 그러면 그 펀드 석 달마다 한 번씩 운용 보고서가 집으로 오잖아요. 오는 거에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삼성전자가 몇 프로, 그 다음에 현대차가 몇 프로, 또 작은 중소형주를 몇 프로, 무슨 타이어가 몇 프로, 모비스 몇 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시가총액을 옆에다가 엑셀에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합계를 다 구해보는 거야. 합계를 구해보는데 시가총액이 제 생각에 조 단위 이상 되는 펀드면은 최소한 시가총액 합계가 1,000조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절반이잖아요. 그래도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수익률 좋다고 그래서 펀드에 가입했는데 조금 있으면 무슨 개떡이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런 분이 또 베스트 펀드라고 어디 가서, 아이고. 하여간, 유동성이 너무 작은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을 때도 충분히 못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0억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이걸 한 10억을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살려고 그래. 그럼 하루 거래량이 10%면 싸게 살 도리가 없는 거죠. 대신에 펀드 한 매가 나와서 팔 때도 그렇다고. 똑같죠. 제가 펀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좋아해서 사고 싶은데 거래가 너무 안 돼. 안 되면 이걸 맨날 며칠을 나눠 샀잖아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고 품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주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래. 우리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한 동짜리 뭐. 네, 그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고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시장가로 팔았을 때 한택에 날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진짜 내가 정말로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내놓으면 고름 걸릴수록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뻥을 치지. 뻥을 쳐서 더 싸게 내놔라 이런다 이거지. 그리고 부동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채권 시장도 그래요. 예. 금리가 아주 높은 불량 채권이 있어. 예를 들어 뭐 10몇 프로를 줘. 유동성 없어요. 유동성 없어요. 금리는 좀 낮더라도, 낮게주더라도 국채라든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한국전력 채권이라든지 KT가 발행했다든지 SK텔레콤 이런 데서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거의. 확률. 그건 유동성 많아요.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격을 손해보지 않고 툭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살 때도 그렇고. 그럼 얼마나 유동성이 중요합니까? 이게 결국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시총이 좀 크면 유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작은 거는 접근하실 때 또 시총이 작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작으면 유동성이 많아. 유동성이 많은데 그건 똑같이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거기는 또 밑에 호가로 장난치는 사람도 많아. 이 같이 투자하신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사실 유동성 잘 안 보고 이게 뭐 이런 지표에 비해서 가격이 좋다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겠군요. 위험도 하고 그거는 매매를 잘해서 해봐야 요만큼 먹는 거예요. 양털 깎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 히스토리컬 PER이 10배가 적당한데 요즘 시장 때문에 8배로 떨어왔으니까 나는 밸류 투자한다고 덜커덕 사는 거거든. 그리고 먹어봐야 요만큼 먹는 건데 뭐. 그건 저는 그런 투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네. 어떤 리스크 있습니까? 정말 간과하는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달한 자금의 조달 기간하고 예. 얘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상한 기간이 틀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가령 1년짜리 예를 들어 뭐 석 달짜리 카드론을 빌려서 예. 그걸로 영구채인 주식을 사는 거야. 그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1년짜리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끌해서 부동산 덜컥 사는 거야. 그거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뭐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빌딩을 샀는데 빌딩을 100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 론이 80억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실로 다 있어서 매달 얼마씩 손해본다고. 그거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예. 뭐 실명은 말씀 못 드리고. 뉴스에, 그저께 뉴스 나왔죠. 저도 봤습니다. 듀레이션 미스매치인 거예요. 100억을 자기 돈으로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견디면 돼. 견디면 다음 사이클까지 견디면 되는데 그 지경이 되면 반드시 경매에 넘어가요. 경매에 넘어가면 경기 침체기에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헐값이죠. 완전 헐값이죠. 그러면 가령 론을 자기 돈 20억에 론을 80억 해서 론이 단기 자금이고 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이게 공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경매를 했더니 가령 50억에 덜컥 낙찰이 됐다. 이분은 빚만 30억이 지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라고.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자기 자금을 충분히 갖고 사셔야 되고 주식을 살 때도 굉장히 장기 자금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시장 조정기를. 물론 조정기를 견디지 않아도 될 좋은 에셋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게 사람이 모든 앞날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그걸 모든 걸 알아맞히는 사람은 아마 오렌 버핏도 그렇게 못 하시고요. 피터 린치도 못 하시고요. 어느 누구나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나라님도 못 해.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듀레이션 미스매치 되지 않게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용, 미수 이거 다 듀레이션 미스매치예요. 대표님. 네. 이제 자산이라는 것도 이제 이래저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입장에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는 자산. 많죠. 이거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죠. 네, 엄청 그거 이제 모르고 투자하는 첫 번째 무지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 증시에는 그 뛰어난 기업들이 사실은 뛰어나지 않는 기업보다가 엄청 희소해요. 예. 제 생각에는 뛰어난 기업 10%,
뛰어나지 않는 기업 평균치 가는 데가 뭐 한 50%? 나머지 40%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업의 본질상 어떤 얘가 진짜 잘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또 누가 꼬신다고 덜커덕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산들이 너무 많고 검증되지 않는 자산일수록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어떨 때는 뭐 누가 막 추천했는데 상장 폐지되고 그러잖아요. 여의도가 여기가 전쟁터예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동매매, 부안뇌동매매 네. 이것도 위험하지만 네. 정보를 안다고 하는 분이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 주는 이른바 정보매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사실은 공짜가 없는 법인데 네. 이게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면 나한테 줄까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덜커덕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정보매매 이것도 상당한 리스크 아닙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면 이 전쟁은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장수가 돼서 치르는 전쟁인데 누구의 장기판에 말로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 두는 그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은 난 어디로 못 가는 거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준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누가 뭐 야 이 종목 좋아 그리고 샀는데 막 올랐어. 그러면 야 이거 많이 올랐는데 나 좀 팔까 이러면 그분이 야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 못 팔아. 그래 또 한참 또 올라가. 그럼 내가 좀 팔까 그러면 야 더 사. 그래서 나중에 잠깐 올라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 내려오거든. 그게 CFD 사건 아닙니까? 다 그런 거거든. 그리고 또 만약에 다음날 떨어지면 참 이게 친한 사이에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첫날은 참고 다음날 더 많이 내리고 이런 심각해지면 이제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당신이 얘기하던 좋은 일 왜 아직 발표가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기다려봐 이런다고. 그 사이에 슬금슬금 팔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사라고 그랬던 그날 자기는 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주식시장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증권사 레포트도 똑같아요. 모든 전쟁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아니면은 진짜 진실된 사람을 만나시든가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내가 사면 왜 내리냐 그러면서 내릴 때 이른바 이제 물타기를 해요. 이거 다시 오르기 어려운 거죠. 보일 때 사시니까 그래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해서 얘가 적정 밸류고 여기 밑으로는 절대 안 내갈 것 같고 혹은 또 얘는 지금 수급이나 모멘텀, 펀더멘탈 봤을 때 이것보다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은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거나 쉬고 있으면 안 사요. 안 사다가 언제 사느냐. 남들이 좋다 그럴 때 같이 따라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면 내린다. 또 하나는 사면 안 될 주식인데 낙폭과대라 그래서 그냥 저 회사는 업의 본질상 봤을 때 이익도 앞으로 계속 줄 것 같고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 저 회사는 펀더멘탈이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다 경자도 개판이야. 노상 어디 뭐 나가서 어디 가서 연설하고 다니고 뭐 자기 본업보다는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다녀.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낙폭과대라고 사시는 거야. 저만큼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설마 여기서는 차트상 반등하겠지. 6개월간 행보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뭐 이 여름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겠지. 이러고 덥석덥석. 그래서 또 내려간다. 한 번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는 그런 기업은요 쉽게 못 돌아섭니다. 한번 진짜 망조가 들면 여러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낙폭 과대주를 덜컥 사거나 아니면은 좋은 주식이 쉴 때 사야 되는데 뭘 그렇게 막 올라갈 때 그때 사신다고 그러고 나면 사고 나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 눌림목에 오고 막 계속 막 어느 날 막 외국인이 엄청 막 쉐리 팔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요 정도 비중은 여기서 10% 내리더라도 내가 견딜만 해 라고 자기가 셈을 해서 그 비중을 딱 사면 괜찮아요. 이런 일이 막을 수 있어. 지금 이제 물타기는 하지 마라. 네. 직접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 또 일시적으로 내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좀 뭐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비중의 문제고요. 그것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에는 왜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짜별로 계속 내리고 막 주요 막 그게 막 계속 밑으로 막 밑으로 막 내려가 그때는 참으시고 돌아서는 거를 하긴 하면 그때는 물 타셔도 돼요. 진짜 나 물 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그 물 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 그러면 굳이 탄다면 그렇게 타라. 굳이 탄다면 그러니까 이 에셋이 날 계속해서 나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중에는 타지 말라고. 그때는 물을 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주간 단위로든 아니면 뭐 3영업일간 봤더니 얘가 이제 끼적끼적 돌아설 기미가 보여. 그러면 그때는 타셔도 돼. 그건 덜 위험한 거니까. 근데 끊임없이 내리기만 하는데 그래, 네 줄 거 내 줄 거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가는 데다 계속해서 자산을 빌딩을 하는 거는 안 돼. 위험해요. 그건 위험하고 조금이라도 최소한 옆으로라도 기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길 때 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얘가 충성을 나한테 다 할지 또 내일 모레부터 나를 배신 때릴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다시 나를 이뻐해 주기 시작하면 그 주식이 나한테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돈 좀 먹어봐 그럴 때 더 애정을 쏟아야 된다. 나를 싫어하는 놈한테 뭐하러 자꾸만 계속해서 거기다가 쓰담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 돈을 줍니까? 대표님, 저희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얘기했는데 아직 뭐 말씀 안 하신 리스크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을기업이 있어요. 제가 을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리 현명한 경영자가 있고 헌신적인 기업 문화가 있고 기후변화에 맞고 뭐 기술 변화에 맞고 문화 변화에 맞아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면 내가 얘한테 하청을 주는 갑기업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또 증시에서도 이런 을기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질 않아요. 왜냐? 모든 걸 스스로 창조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세게 본다 이거죠. 가령 이제 을기업 이름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가령 축구 잘하는 진짜 글로벌에서 넘버원 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 그럼 그 메시가 축구를 할 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 지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요걸 이때 공을 막 뒤에 운동장 옆에서 야 후퇴해. 야 지금 드리블 해. 지금 왼쪽으로 차.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고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밸류를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지면 그냥 그렇죠. 허수아비인 거네요. 그러니까 을기업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을기업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업의 본질로 그 기업에 자기가 원청을 따낸 게 아니고 관계로 맺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관계라는 거는 가령 뭐 두 집안이 사돈이었다. 근데 갑자기 부부가 이혼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다음 분기부터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을기업이더라도 원벤더이면 괜찮아요. 가령. 뭐, 삼성전자나. 여기 뭐, 아니면 안 되는데. 네, TSMC의 뭐, EU 노광 장비 하는. ESML 이런 데는 그건 을이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납품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그 산업의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그걸로 갑을이 정해진 거지. 사실은 그분은 갑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업의 본질상 이 회사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하면은 괜찮은데 여러 개의 벤더를 다 만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요즘 저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전기차 회사들이 자꾸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뭐 소지하겠다 그러고 자기들도 배터리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밑에가 감노를 하는 거리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놓으면은 가격 협상할 때 유리하니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놈이 업스트림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뭐 배터리 내줘야 할래 나도 할래 하고 막 지금 막 공수표 엄청 날려대는 거거든요. 그 진짜 잘할지는 수율이 나올지는 앞으로 5년 6년 돼봐야 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완전히 내가 업스트림에 있는데 얘한테 납품하는데 그 모든 업의 본전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거는 투자해도 돼요. 투자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업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펀더멘탈. 그것도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큰 IT 회사일수록 해마다 퇴임하시는 임원분들이 많으시잖아. 그 중에 공이 많은 분이 있어. 뭐 좀 챙겨드려야 돼. 그럼 챙겨드려. 근데 또 몇 년 안 있으면 또 더 중요한 임원이 퇴임을 해. 그럼 또 그분 챙겨주려면 여기 하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코스닥 상장해서 돈 많이 버셨죠.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 후배 장신 7년 후배 중에 이번에 부사장 하시다 나가신 이분 챙겨드려야 돼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뭐 한참 잘 되는 구간에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갑기업이 이제 불황이 오면 코스트 리덕션 해라고 CR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막 큰 회사에 납품하는 엄청 뛰어난 부품 기업이라고 IPO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많죠.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 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갑기업을 사자고. 변동성은 낮더라도.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테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하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영자가 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아예 오너십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장기적으로 뭐 어떤 걸 기획하고 갈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이제 의심이 갈 수 있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죠? 넓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리스크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령 자기가 제공하는 제하나 서비스의 가격을 자기가 결정 못하는 회사 많아요. 의외로. 산자부가 전기요금 결정하죠. 우리나라는. 그죠? 산자부. 그래서 너무 뭐 1분기에 3조 적자나고. 그 이번에 이제 그 약간 그 또 이제 좀 올린대요. 12원인가 14원 이렇게 뭐 15원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게 똔똔. 목표가 똔똔이에요. 똔똔. 적자 안 나는 게 목표라고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뭐 해결 뭐 방법이 그거는 이제 구조조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도 팔고 뭐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 경제로 시작했잖아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 5차. 그래도 그 당연히 간의 입김이 센 경제개발 모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럼 아직까지 그 가격이나 펀더멘탈을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거기에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더 좋은 데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달라. 그게 인덱스에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도 그렇고, 뭐 사타 팔았다 하면서 또 차익거래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다른데 우리 개인 투자가가 굳이 그런 것까지 저는 투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시더라도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오늘 리스크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개인 투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공매도 관련돼서 여기 하시면서 그때 저한테 뭐 이렇게 그 나쁜 얘기 하시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는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건데 분노는 쉽고 그러니까 제도도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났는데 이제
다들 가장 간단히 낫는 건 아스피린 먹으면 되잖아요. 아스피린 먹으면 금방 나요. 근데 다음에 아프면 또 아스피린을 또 먹어야 돼요. 또 아프면 하나를 먹던 걸 2알 먹어야 돼. 그리고 계속 내성이 생기면 5, 6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몸의 균형, 스스로의 건강성을 만들면 두통이 당장은 안 낫더라도 자기 내에 있는 체력으로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였으니까 진짜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가 보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주식 투자 경력 30년 되고 40년 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눈높이를 어디다가 맞추냐 하면 생업이 있고 각자 이제 살아가는 일이 있고 이런 분들에 맞추다 보니까 이 선수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국민 대다수는 정말로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주식뿐이 아니잖아요.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보면 잘못된 투자로 소중하게 평생을 벌어놨던 돈을 한 방에 털어놓고 이런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특히 뭐 젊은 분들 연거리에서 막 집사가 잘못됐다는 분 아까 2차전지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테슬라는 그거에 몇 배 샀어요. 지금. 예? 그거 말고도 그걸 역사를 뒤집어 올라가면요. 최근에 2차전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한 거는요. 테슬라가 지금 장고 기준으로 12조인가 얼마 가지고 있대요. 대한민국 전체 그 대주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주식이 1000조가 안 돼요. 1000조 중에 12조가 잔액 기준으로 테슬라래요. 2차전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그런데 이게 언론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자꾸 죽이라 그렇게 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다 해서 우리가 이 사각의 링에서 우리가 경상수지를 위해서도 외국인 돈 좀 따먹어야죠. 공부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아직 이 금융 쪽은 진짜 정말로 아직 아주 미개한 상태니까. 선수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 대표님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무한한 그 애정, 그거는 아마 다 진심이 전달될 겁니다. 오늘 하여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